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에 성공한 40대 초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남편과 이혼하게 된 이유는 친정해줘야 할 것들을 어떻게든 줄이려던 시댁과 남편 때문이었는데요. 오늘 그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시댁과 전 남편에 대한 사연을 알려드릴까 해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나고 1년의 열애 끝에 결혼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남편 집은 꽤나 잘 사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그다지 잘 사는 편은 아니었죠. 제가 어릴 때는 가난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점점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힘든 상황에서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었죠. 시댁에서는 저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그나마 대기업 직장인이라는 타이틀 하나만으로 받아들여 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결혼하고 집을 구하는데 괜찮은 곳을 찾을 수 없었어요. 직장과 가까우면 너무 금액이 컸고 금액을 맞추면 직장과 너무 멀어지는 상황이니 어느 한 곳 정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오는 매물이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매물을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죠. 모든 것이 애매한 조건이었지만 딱 하나 그 집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할머니와 저의 추억이요. 제가 본 그 구옥은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살던 집이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서 그 집도 팔아야 했는데 정말 무슨 인연인지 제가 결혼할 때쯤 그 집이 매물로 나왔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오빠, 나 그 구옥이 너무 갖고 싶어. 왜 굳이 거기야? 거기보다 훨씬 좋은 곳도 많잖아. 근데 가격도 적당하고 직장도 그렇게 멀지는 않고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정감 가잖아. 작지만 정원도 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안쪽은 리모델링해서 쓰면 새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집의 정원에는 제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심어준 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나무만은 제가 꼭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다행스럽게도 그 집이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았고 남편 직장과는 더 가까웠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한다는 조건으로 그 집을 계약하기로 했어요. 신혼집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합쳐서 저희 둘이서 반반 부담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돈은 이미 주택 구매 시 다 썼죠. 사실 저는 리모델링 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고 저희 아버지에게 공사를 부탁하려고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토목업에 종사하는 분이셨거든요. 공사 인부로 현장에도 가고 따로 의뢰를 받아서 인테리어 수리해주는 일을 하셨어요. 프리랜서로 하는 일이다 보니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솜씨도 좋고 알고 지내는 인부들도 많았기 때문에 한번 부탁을 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시모가 반대를 하더군요. 예, 돈 아끼려고 그런 생각하는 마음은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오랫동안 살 집을 이런 식으로 공사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는 건가 싶어. 혹시 문제라도 생겨봐. 그럼 어떡하니? 우리가 너희 아버지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어? 그리고 일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더 부담스러운 법이다. 어머님, 저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만 하신 건 아니고 원래는 인테리어가 주 업무세요. 일이 없을 때는 공사 현장에 가서 일도 많이 하셔서 그렇지 인테리어도 자신 있는 분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네 생각이잖니. 네 아버지 솜씨가 좋았으면 여태껏 의뢰가 많이 들어왔겠지. 그런 거 아닌 거 보면 너희 아버지 솜씨도 알만하지. 아버지라고 무작정 감싸고 도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마라. 나중에 너희 아버지 욕먹으면 어떡하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빈정이 확 상하더라고요. 기분도 정말 나빴죠. 솔직히 거기에서 대들려다가 꾹 참았어요. 아버지를 불러서 해달라고 해봤자 서로 좋은 소리 못 들을 것 뻔하고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꼬투리 잡아 아버지를 얼마나 쥐잡듯 잡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지들이 알아서 하게. 저야 그냥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흘러가는 상황이 묘했어요. 남편은 분명히 믿을 만한 곳이라며 의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벌어지는 상황들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온 집안을 다 뜯어놓긴 뜯어놨는데 정리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공사 대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그거 조심해야 돼. 돈 먼저 주면 절대 안 되고 고쳐주면 돈을 준다고 이야기해. 만약에 돈 줬다가 안 고쳐주고 그냥 도망가면 우리 돈 다 버리는 거야. 알지?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귀찮은 듯 말하는 남편을 보며 괜찮겠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나 싶었죠.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공사는 여전한 상태였고 인부들은 아예 저희 집에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집이 방치되는 동안 남편이 하는 것이라고는 인테리어 회사에 전화하는 것뿐이었죠. 전화는 받지도 않았지만 끊임없이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더니 곧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어떡해? 이 사람들 진짜 미쳤나 봐. 내가 돈을 줬는데도 공사를 안 해줘. 이제는 내가 전화해도 받아주질 않아. 아니, 왜 돈을 줘? 내가 돈 주지 말라고 했잖아. 돈을 안 주면 공사를 안 해준다는데 그럼 어떡해? 나도 어쩔 수 없이 준 거라고. 대체 얼마를 줬는데? 설마 리모델링 비용으로 쓸 돈 다 준 건 아니지? 그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우리 집 사놓고도 못 들어가는 게 더 힘든 거지. 여보, 진짜 집 좀 어떻게 좀 해줘 봐봐. 장인어른한테 부탁하면 안 될까?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진짜로 이사 들어갈 날짜를 못 맞출까 봐요. 그래서 결국 친정아버지를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어쩔 수 없이 중단된 공사를 부탁했죠. 역시 아버지를 통해 부탁하니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풀렸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제가 딱 원했던 예쁜 내부가 완성되었죠. 그렇게 리모델링을 끝낸 후 시모의 요청에 의해 집들이를 하게 됐어요. 집에 온 어머님이 그러더군요. 이거 봐, 얼마나 예쁘게 잘 나왔니? 아는 사람이라고 아무한테 맡겼으면 나중에 어쩔 뻔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더 낫지? 시모는 저를 흘겨보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그 집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리모델링 한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너무 웃겼어요.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가 한 리모델링에 감탄하며 칭찬하는 시모를 보는데 속이 어찌나 시원하던지. 그리고 그때 집들이 왔던 고모님이 칭찬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질부, 너무 예쁘다. 집 어느 회사에서 했어? 우리 집도 이제 다 낡아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곧 이사 가야 하는데 리모델링 하면 돈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어. 정말로 어디서 한 거니? 가르쳐 줄 수 있어? 제가 미소만 지으며 가만히 있자 남편이 고모들을 향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리모델링 우리 장인어른이 해주셨어. 업체 통해서 하는 것보다 더 잘 돼서 나도 기분 좋아. 정말? 너무 좋겠다. 역시 아는 사람 통해서 하면 깔끔하고 좋다니까. 혹시 연락처 가르쳐 줄 수 있니? 우리 집도 어떻게 좀 안 될까? 친정아버지의 솜씨를 찬양하는 고모들을 보며 시모는 깜짝 놀란 듯 하더군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 사이에서 입만 꾹 다물고 있더라고요. 옳게, 사돈댁 연락처 좀 알려줄 수 없어? 이렇게 솜씨 좋은 사돈 소개도 안 시켜주고 너무하네. 우리 저번에 리모델링 해야 한다고 말한 적 있잖아. 그때라도 얘기 좀 해주지 그랬어? 그랬으면 여태껏 발품 파는 일 없었을 텐데. 그러게요. 저도 우리 사돈댁이 이렇게 능력이 좋은지 몰랐네요. 아니 며느리가 매번 겸손하게 이야기해서 나는 또 이렇게 출중한지 모르고 고모들 눈에도 예뻐 보이는가 보네요. 그래, 내가 딱 원하는 인테리어가 이런 거였어. 너무 젊지도 않고 너무 나이 들어 보이지도 않고 딱 감각적으로. 그렇죠? 걱정 마세요. 제가 사돈한테 잘 말해서 예쁘게 잘해달라고 말을 해놓을게요. 저희 아버지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정도라고 생각하며 무시하던 시모 입에서 결국 친정아버지 칭찬하는 말이 입 밖으로 술술 나오더군요.
속으로 정말 고소했거든요. 그렇게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 진가를 당신 입으로 말하는 기분이 어떤가 묻고 싶을 정도로요. 그렇게 집들이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본격적인 추궁 타임이 시작됐어요. 그 추궁의 주인공은 남편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너 다른 업체 알아본다더니 왜 너희 장인어른한테 신세 졌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도 상황이 좀 급해서. 남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답답했던 시모가 저를 보며 물었어요. 너 설마 중간에서 너희 아버지한테 일 주자고 말한 거니?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리모델링 한 거야? 아니요. 저는 아버지에게 부탁한 적 없고 남편이 업체 찾아서 리모델링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리모델링 업체가 사기꾼이었는지 집을 다 뜯어놓고는 돈만 홀라당 가져갔지 뭐예요? 제가 남편한테 돈 절대 입금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머님한테 받은 돈 중에 1,000만 원만 남기고 싹 다 입금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은 도망가고 집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업체는 나중에 찾아가니 아예 없는 주소고요. 그렇게 사기당했다며 울면서 저한테 부탁하는데 그럼 어떡해요? 저라도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부탁한 거예요. 다행히도 아버지가 깨끗하게 마무리해 주셨고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시모의 인상이 찡그려지더니 지끈거리는 이마를 부여잡고는 자기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사기꾼한테 돈을 줘? 일을 안 했는데 돈을 왜 줘? 너 진짜로 돈 다 날린 거야? 1,000만 원밖에 안 남은 거면 확실하냐고? 엄마, 아니, 나도 잘해보려고 그랬지. 돈 주면 잘해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렇게 도망갈 줄 누가 알았겠냐고. 왜 몰라? 일도 안 하면서 돈 달라고 하는 놈은 사기꾼이지. 너 이런 정신머리로 사회생활은 어떻게 한 거야? 사기 안 당하고 여태까지 산 게 신기하다 이놈아. 엄마, 근데 지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인어른이 리모델링 해주셨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없어서 지금 돈을 못 드리고 있어. 1,000만 원 먼저 드렸거든? 나머지는 엄마가 좀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 야,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네가 사기당한 돈을 왜 나한테 와서 찾아? 엄마,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부탁이야. 너 집 살 때도 엄마가 돈 빌려줬잖아. 그 돈 가져가고 이제 남는 거 없어. 시모가 제 눈치를 살짝 보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더군요. 돈이 없다는 건 사실이 아니었을 거예요. 시부가 사업을 하는데 그 정도 돈이 없을 리는 없죠. 그런데 시모가 뜬금없이 금으로 가져가지 않겠냐고 묻더군요. 저는 일단 아버지한테 물어본다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금으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리모델링 비용의 차액을 금으로 받았어요. 알고 보니 시부모가 모아놓은 금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대부분이 남편 어릴 때 받은 금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등이었죠. 언젠가 남편한테 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돈은 주기 좀 그렇고 대신해서 이거라도 넘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감안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희가 현금을 손해보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는 여의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리모델링을 해준 뒤로 여러 군데서 아버지를 찾는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동네에서 리모델링 꼼꼼하고 잘해준다는 소문이 나서 바쁘게 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신혼집에 집들이는 무사히 끝났죠. 시부모가 저희 친정아버지에 대해 인식을 달리한 좋은 일이었기도 했죠. 그렇게 별일 없이 평범하게 시간이 지났죠. 그동안 시부모는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는 행동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저희 아버지 실력이 동네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결혼 3년 차쯤에 친정아버지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딸, 안사돈이 연락 왔던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리모델링 하고 싶다고 말이다. 내가 해줘도 될까? 일단 너한테는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솔직히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의 부탁은 절대로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신혼집 상태를 보고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시하던 저희 아버지를 찾은 걸 보니 이제야 친정아버지 진가를 알아챘나 싶어서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그럼 해드려도 되지.
아빠가 상담 잘해서 원하는 대로 잘 맞춰줘. 그런데 아빠 요즘 바쁘다고 하지 않았어? 바쁘기는 한데 그래도 네 시댁이잖아. 내가 좀 더 신경 써야지. 그런데 걱정은 안 돼?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공사 잘못되면 진짜 아빠 물고 뜯을 사람들이거든. 나는 왜 이렇게 걱정되지? 괜찮아. 아빠가 애도 아니고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너무 걱정 말고 있어. 그렇게 저의 작은 걱정을 뒤로하고 공사는 완벽하게 끝났어요. 시부모가 원하는 상을 맞추느라 기한이 좀 길어졌지만 그래도 굉장히 흡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죠.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시부모가 입이 귀에 걸릴 만큼 웃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터졌어요.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예요. 공사 진행 중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공사가 다 완료된 뒤에 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미루더군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시모에게 먼저 말했죠. 어머님, 저희 아버지 공사 대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만 일한 거면 상관없지만 함께 일한 아저씨들도 일한 만큼 돈은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래도. 우리가 지금 돈이 없어. 너도 알잖니? 너희 시아버지 사업이 요새 좀 많이 힘든 거. 그럼 사업 힘들 때 리모델링은 왜 하셨는데요?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지만 일단 참았어요. 그리고 다시 되물었죠. 그러니까요. 아버님 사업 힘든 만큼 저희 아버지도 지금 힘들어요. 저희 아버지는 모르지만 다른 아저씨들은 아마 신고라도 해서 그 돈 당장 받으려고 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신고라는 무서운 단어에 시모도 한 발짝 물러서려는 건지 저한테 거래를 제안하더군요. 택도 없는 거래를요. 내가 공사 대금 안 주겠다는 거 절대 아니야. 돈이 없으니 다른 걸로 줘도 괜찮을까? 이를테면 땅 같은 거.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걸로 공사 대금 치른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참에 재테크한다 생각하고. 공사 대금이 약 7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7천이라는 건 그만큼 아주 작거나 쓸모없는 땅일 확률이 크다는 거잖아요. 땅값이야말로 여기저기 금액대가 다 다른데 게다가 혹시라도 그린벨트로 묶인 지역이면 개발도 안 되고 건축도 제대로 못하는데 받아봐야 소용도 없을 거고요. 저는 반대했어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어디에 어떤 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면 서울이나 수도권은 아닐 테고 지방이라도 큰 평수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산골 오지에 있는 땅이거나 임야 그린벨트 같은 곳일 텐데 제가 뭘 믿고 그 땅을 아버지한테 드려요? 제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말씀 좀 하세요. 여보, 잠시만 내 이야기 좀 들어봐. 내가 가봤는데 굉장히 괜찮은 땅이야. 강원도 깊은 곳에 있지만 경치도 좋고 진짜 나쁘지 않은 곳이라니까. 근처에 집도 몇 채 있어. 완전 오지는 아니고 전원주택 부지로도 좋고. 남편이 급히 시모를 변호하더군요. 남편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 발짝 물러서기로 했죠.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알아볼게요. 그렇게 시모가 적어준 주소는 제대로 된 주소가 아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은 제가 바보라고 생각했나 봐요. 아님 그 정도의 상식도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어쨌든 제가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주소로 등기부등본을 떼니 소유주가 시모가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주소를 잘못 적어준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편 컴퓨터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토지 찾기를 찾아서 확인하기로 했어요. 시모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했지만 남편이 예전에 공인인증서 갱신해주고 남편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까지 옆에서 본 적 있거든요. 공인인증서 비번도 남편이 포스트잇으로 화면 옆에 딱 붙여놔서 바로 확인 가능했죠. 그렇게 시모 이름으로 된 땅을 하나 찾았는데 인터넷 지도로 확인해보고는 얼얼해진 뒷골을 어루만져야 했어요. 딱 봐도 강원도 산골 완전 오지인데다가 무엇보다 맹지였어요. 그 토지에 인접한 도로라고는 없었거든요.
이딴 땅을 7천만 원짜리 공사대금과 퉁치려는 시모에게 악감정만 드는 그때 순간 스치는 기억이 있었어요. 남편과 연애할 때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머니 얼마 전에 사기당했어. 몇 년을 알고 지내던 분이었는데 엄마한테 좋은 땅 있다면서 같이 보러 가서는 다른 좋은 땅 보여주고 실제로는 도로도 없는 맹지를 팔았더라고. 그것 때문에 지금 집에서는 난리야. 엄마가 그 쓸모도 없는 땅을 1억을 넘게 주고 사는 바람에. 아이고, 너희 어머니 힘드시겠다. 원래 속이려고 작정하면 어쩔 수 없댔어. 몇 년을 알고 지내면서 밑밥 갈 줄 누가 알았겠어? 오늘 들어가서 어머니 잘 위로해드려. 정말 제 기억력에 찬사를 보내주고 싶었죠. 찰나에 거기까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괘씸한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시부모가 힘들게 사는 거면 몰라도 작지만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가 있고 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저희한테 이런 짓을 하나 싶었죠. 정말 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결론은 그거였어요. 아직도 우리 집을 무시하는구나. 그래서 공사대금을 온전히 주기 싫고 어떻게든 깎아내고 싶은 거구나. 그래도 지들이 싼 똥을 우리더러 치우도록 만드는 거구나.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저도 더는 참고 있을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댁으로 갔죠. 남편도 그쪽으로 오라고 했고요. 다들 모였을 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주시겠다는 땅 제가 찾아봤어요. 산골 오지에 맹지던데요. 그런데 그거 예전에 부동산 사기당했을 때 뭣도 모르고 사신 땅 아니에요? 왜 그걸 저희한테 떠넘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게 바보로 보여요? 거기까지 알아낼 줄은 몰랐는지 다들 당황하며 눈치만 보더군요. 당신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 거야? 너랑 너희 집이 안 가르쳐주니까 내가 직접 알아봤지. 내 토지 찾기 하니까 나오던데. 뭐? 그거 우리 엄마 공인인증서 없으면 못 보잖아. 우와, 당신 지금 나 몰래 우리 엄마 재산 알아본 거야? 이야기를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는 남편을 보며 제가 피식 웃었어요. 재산? 그것도 재산이야? 사기당해서 처박아 놓고 어떻게 할 줄 몰랐던 그 재산? 공시지가 확인해보니까 공사대금에도 못 미치던 정말 별거 없는 땅이던데. 지금 여기서 화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네가 화를 내. 정신 나갔어? 너까지 어머니 하라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굴 거야? 아, 아니면 네가 본체였어? 네가 어머니한테 그러라고 시켰니? 야, 너 부모님 앞에서 무슨 말 하는 거야? 미쳤어? 미치긴 누가 미쳐? 네가 미쳤지. 내가 주소도 확인 안 하고 부동산을 낼름 받을 줄 알았어? 그런 와중에 다른 주소 준 사람은 또 뭐고? 내가 바보로 보여? 등기부등본은 찾아보지도 못할 사람처럼 생겼나? 소유주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할 말 없으세요? 그 땅 팔리지 않으니 그 가격이라도 저희한테 던지고 싶었던 거죠? 말씀해 보세요. 그래, 그랬다. 그런데 그게 뭐? 공사대금 줄 돈은 없고 대금은 내야 하니 내가 생각한 절충안으로 꺼낸 말이야. 주소는 내가 잘못 찍어준 거고. 그리고 너는 애가 은혜도 모르고 이 시어미를 이렇게 못살게 굴 수가 있니? 막말로 너희 아버지 우리 덕분에 일거리 많아진 거 아니니? 그 정도로 의뢰 많이 받았으면 우리 집 공사 정도는 공짜로 해줘도 되는 거 아니냐고. 그게 왜 어머님 덕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솜씨가 좋아서 일이 많이 들어온 걸, 그리고 생색내는 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신혼집 리모델링 해주겠다고 했을 때 절대 안 된다며 막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놓고 뭐요? 우리 덕분? 바보 같은 남편 덕분이겠죠. 등신같이 사기만 안 당했으면 저희 아버지가 뒷수습해줄 일도 없었을 테니까. 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지금 무시하는 거지? 우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못 참아. 그리고 우리 집이 돈 떼먹는 데어? 준댔잖아. 돈 없으니까 땅으로. 그 땅이 없는 땅도 아니고 실제로 있는 땅이야. 돈도 우리 팔려는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산 땅이고. 사기당했으니까 그렇지. 지금 네 말은 우리더러
너희 엄마가 싼 똥이나 치우라는 거잖아, 이 나쁜 놈아. 뭐? 똥을 치워? 야, 너 말 그따위로밖에 못해? 그래, 못한다. 그게 진실인데 뭘 어떡하겠어? 왜? 한 대 치고 싶어? 쳐! 치고 나도 편해져 보자, 어?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시부모와 남편은 막 나가는 저를 보며 어이없는 표정을 짓더니 남편이 이내 그러더군요. 네가 이렇게까지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인간인 줄 몰랐어. 우리 이혼하자. 어차피 애도 없는데 잘 됐지 뭐. 그리고 엄마가 이번 리모델링 끝나면 더는 너 쓸모도 없으니까 이혼하라고 했거든? 내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엄마 말이 옳았던 것 같다. 이혼해. 아, 벌써 이야기가 그렇게 다 된 거였어? 그러니까 그딴 땅도 땅이라고 넘기겠다고 하지. 피치, 내가 너 용서할 줄 알아? 공사대금 죽을 때까지 너 괴롭혀서라도 다 받아낼 거야. 한 푼도 남김없이 탈탈.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돈 없어. 공사대금 받아가고 싶으면 돈 생길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그 땅으로 가져가. 그거 아니고는 타협 없어. 왜 돈이 없어? 네가 주면 되지. 우리 신혼집 나한테 넘기고 가. 내가 차액 줄게. 그럼 되지? 그건 못 주지. 집값이 어떻게 될 줄 알고. 머리 쓰려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돼. 재산 분할하더라도 그 집은 내가 가질 거야. 너랑 내가 반반 냈으니 내가 시세에 반 떼주면 되는 거잖아. 남편분이 무슨 생각인지 빤하더군요. 그 집은 9억이지만 안쪽 리모델링이 잘 돼서 저희가 샀던 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팔 수도 있게 됐거든요. 솔직히 그 집을 뺏기고 싶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 집이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던 집이었고 제가 태어났을 때 심었던 나무가 그대로 자라고 있었거든요. 한 번 잃었던 걸 다시 되찾은 기분이었기에 이대로 놓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저 혼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일단 집은 내려놓기로 했어요.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집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애착을 지닌 집이기에 저에게는 좋은 집이었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도 그렇게 보일 정도는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그날의 대화는 이혼이라는 결론으로 끝났어요. 시댁에서 나와 거리를 떠돌던 제가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빠, 공사대금 어떡하지? 그 집에서는 절대 못 주겠대. 땅으로 받아가라는데 내가 알아보니까 진짜 쓸모라고는 하나도 없는 땅이더라고. 그래? 일단 주소 좀 보내줘봐. 아빠가 한번 알아볼게. 그렇게 이틀이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제 생각과 다른 말을 하더군요. 돈으로 줄 생각 없다고 하면 그냥 포기한 척 땅으로 받아. 대신 공시지가로 쳐서 받을 거니까 공사대금에 못 미치는 나머지 2천만 원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고. 그 땅 산다고? 아빠, 잘 생각해봐. 그거 진짜 쓸모없는 땅이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사. 그 집 사람들 은근히 욕심은 많은데 선택을 잘 못하더라고. 친정아버지가 하는 말을 저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그냥 그렇게 그 땅을 받기로 하고 이혼했죠. 역시 애가 없어서 그런지 이혼은 순식간에 되더군요. 재산 분할을 했는데 집값을 나눠야 했거든요. 어차피 돈 반반 주고 들어갔으니 반은 저한테 줘야 했는데 그 돈이 없는지 남편이 그 집을 담보대출로 잡아서 저한테 2억을 떼주더군요. 위자료도 조금이지만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리고 공사대금 2천만 원과 그 땅도 저희 쪽으로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걸로 뭘 해야 하나 막막했거든요. 땅 받을 때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받으라고 해서 일단 그렇게 받았는데 아버지는 그냥 때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으라고만 했어요. 저는 2억과 위자료를 가지고 도시 외곽 쪽에 작은 전세를 얻었어요. 그렇게 계속 일만 하느라 공사대금 대신 받은 땅은 1년 넘도록 신경도 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강원도에 땅 가지고 있으시죠? 저는 그쪽 분 땅이랑 맞닿아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인데요.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강원도 땅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알겠다고 하고는 아버지와 함께 나가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1년 전에 그 땅 사서 펜션을 올렸거든요. 생각보다 장사가 잘 돼서 옆에 있는 땅도 사서 건물을 하나 더 올리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 땅을 사고 싶은데 혹시 괜찮을까요? 그 사진부터 좀 볼 수 있을까요? 저희 땅이 맞는지 확인도 좀 하고 펜션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보고 싶거든요. 그 사람이 보여준 사진에는 기존에는 없었던 도로가 들어서 있었어요. 게다가 펜션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급스러워 보였고요. 아버지가 물었죠.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말한 금액은 우리가 산 땅값의 무려 4배였어요. 물론 4배라도 엄청 큰 금액은 아니었죠. 원래 워낙 헐값이었던 땅이었으니까요. 사실 땅 사고 나서 조경사였던 오빠가 그곳에서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 예쁘게 꾸며놓고 한쪽 구석에 하우스처럼 식물 재배도 하고 있긴 했죠. 그거 보고 마음이 가신 모양이더라고요. 그 조경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도로가 생겨서 맹지가 아닌 게 되고 여러모로 효용성이 높아지면서 상대 쪽도 그만큼 가격을 책정한 거였어요. 아버지와 저는 내색은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팔기로 결정했어요. 시모가 헐값에 넘겼던 공사 대금이 4배로 돌아오게 됐죠. 게다가 호재는 더 있었어요. 당시에 우리 아버지가 저희 신혼집 공사를 해줬잖아요. 그때도 남편이 리모델링 비용을 사기꾼한테 다 털리는 바람에 시모가 남편 아기 때 받았던 금반지와 팔찌, 목걸이를 저희한테 공사 대금 대신 줬잖아요. 5, 6년 사이에 금값이 2배로 확 뛰어버린 거죠. 그 인간들이 저희에게 떨이 팔듯 내놓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에게 더 큰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을 저들이 알까 싶었는데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잘 지냈어? 혹시 시간 있으면 좀 만날까? 오랜만에 할 이야기도 있고. 난 할 얘기 없는데? 차갑게 끊어내는 제 말투에 전 남편이 당황한 듯 말하더군요. 엄마도 당신 얼굴 잠깐 보고 할 말 있다고 하셔서 너 바쁘면 우리가 너 있는 대로 갈게. 기분이 좀 묘했죠. 이렇게 끊어내려고 철벽 치는데 여기까지 오겠다느니 내 사정에 무조건 맞추겠다는 저 느낌이 왠지 모르게 수상했거든요. 꼭 만나야 해? 나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은데? 줄 것도 있으니까 만나야 하지 않을까? 뭔진 몰라도 준다는데 안 나갈 순 없었죠. 혹시 그 집에 뭘 두고 왔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만나러 갔는데 대뜸 탁자 위에 올린 건 돈이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장인어른 당신 아버지가 우리 엄마네 공사해주고 받아야 했던 공사대금이야. 나 다 받았는데 왜 돈을 또 줘? 이거 받고 그 땅 다시 돌려주면 안 될까? 저는 웃음이 피식 나오더라고요. 그 땅이 얼마나 유용해졌는지 이제야 그쪽 집안 귀에 들어간 게 분명해 보였어요. 옆에 앉은 시모 얼굴에 가짜 미소가 걸려있는 것만 봐도 그 땅이 얼마나 갖고 싶은지 눈에 보였죠. 저는 그 돈이 든 종이 가방으로 남편 쪽으로 밀었어요. 그 땅 소유권 이전된 지 1년 넘었고 얼마 전에 다른 사람한테 이미 팔았어. 그 옆에 펜션 한다는 집이 잘 돼서 부지 확장한다고 나한테 연락 왔던데 팔라고. 그래서 팔았어. 팔았다는 제 말에 시모와 전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추궁하더군요. 너 미쳤니? 그걸 어떻게 팔 생각을 해? 뭐? 그걸 팔면 어떡해? 네가 뭔 상관이야. 내가 내 땅 판다는데. 너 나랑 이혼한 거 잊었어? 너랑 나는 엄연히 남남이라고. 돈값 못할 줄 알았더니 4배로 팔릴 줄 누가 알았겠어? 하긴 우리가 예쁘게 꾸며놓기도 했지. 그러니 돈을 그만큼 쳐준 게 아닐까 싶네. 4배? 이번에는 시모가 금액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주르륵 주저앉더군요.
안 된다. 얘, 안 돼. 그 땅 다시 돌려줘, 응? 제발 돌려줘. 내가 그걸 얼마에 샀는데 내가 너한테 헐값에 넘긴 거야. 1억을 넘게 주고 산 땅을 왜 팔아? 돈이 되니까 팔았죠. 왜요? 우리한테 헐값에 넘길 때는 그런 생각 안 했나 봐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땅 가져갈 사람 없어 보였어요? 우리는 그때 분명히 돈 달라고 했어요, 돈. 그런데 그 돈 안 주고 사기당한 그 쓸모도 없던 땅 우리한테 후다닥 넘기려고 한 게 그쪽 분들이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잘못 생각했지. 그 땅이 그렇게 돈이 많이 될 줄 알았겠니? 알았으면 나도 안 팔았어. 이제 우리 어쩌니? 그게 우리 희망이었는데.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돌려줄 줄 알았어요? 진짜 웃기는 짬뽕들이시네요. 그 땅 떠넘기려고 헛짓거리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후회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그 땅 가지고 있었어도 당신네들한테는 안 팔았을 거예요. 우리 엿먹으라고 뒤통수 치려던 인간들 뭘 믿고 땅을 팔아요? 전 남편과 시모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쳐다만 보더군요. 돈 없다고 땅으로 가져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돌려달라며 돈을 가져오다니. 그때도 돈이 없던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지가 싼 똥 치우고 싶어서 우리한테 넘겼는데 그게 똥이 아니라 금이 됐다는 게 배 아팠던 거겠죠. 그러니 이제와 후회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고요. 근데 땅값 올랐다는 소문은 어디서 듣고 왔대? 참 용하다 용해. 그거 듣고는 부랴부랴 돈 싸들고 온 거야? 정성은 갸륵한데 이미 버스 떠났으니까 손 흔들지 말고 집에나 가. 그 땅이 이렇게 될 줄 알았냐고. 금만 해도 그래. 금도 우리가 줬는데 그거 팔았어? 금값 더 오른다길래 두고 보는 중이야. 왜? 그것도 달라고? 그것도 계산 다 치른 건데? 제가 두 사람을 약올리는 동안 친정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금 그 두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말하니 친정아버지가 무슨 일인지 스피커폰으로 연결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셨죠. 아이고, 너무 고마운 분들이 딸이랑 만나고 있었네요. 그때 그 금이랑 땅이랑 넘겨줘서 이렇게 덕보고 있습니다.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지만 이렇게 손수 우리한테 좋은 거 다 주실 줄 모르고 그때는 원망도 많이 했네요. 지금은 전혀 안 그래요. 고마운 마음밖에 없으니까요. 상큼하게 웃으며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친정아버지 말에 시모는 그 자리에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더군요. 결국 땅이 다 팔린 걸 알고 두 사람은 저를 째려보며 돈 들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몇 달 뒤에 제가 살던 신혼집,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살던 그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시세보다 저렴하게 나온 걸 보니 급한 모양이더군요. 사실 집값이 많이 떨어진 시기였고 부동산 시장이 꽉 얼어붙은 때였거든요. 게다가 금리까지 높아지는 바람에 남편이 받은 담보대출 이자마저 올랐을 거예요. 그 담보대출을 갚기 힘드니 집을 내놓은 모양이었죠. 저한테 안 주고 비싼 값에 팔아먹을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대출이 더 많이 나가고 오히려 집값이 떨어져 버리니 발등에 불이 붙은 거였나 봐요. 저는 그 집을 사기로 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지불했죠. 지불한 사람 이름은 오빠 이름이었거든요. 결국 계약한 사람이 저인지 눈치 못 챈 전 남편은 계약을 하러 부동산으로 왔더군요. 제가 부동산에 등장하니 전 남편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뭐야?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가 계약하려는 사람이거든. 엄밀히 따지면 오빠와 내가 반반 내고 사기로 했어. 당신이 왜 여기에 있냐고. 그 집이 그렇게 갖고 싶었어? 그러고 보니 그렇네. 너 일부러 나 이렇게 놔뒀지? 네가 그 집 필요한 것처럼 욕심내는 모습 보이면 내가 오히려 더 이 쓸모도 없는 집에 집착할 거 알고 그래서 그랬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무슨 꼴인지 알아? 이자 올라서 대출금도 못 갚을 처지야. 그래놓고 이것까지 헐값에 가져가려고? 야, 너 미쳤어? 내가 줄 것 같아? 안 주면 그만이지. 왜 소리 지르고 난리야. 그리고 내가 뭘 어쨌는데? 우리가 왜 이혼한 건지는 알기나 하냐?
네가 우리 집 무시했잖아. 너희 집 전체가. 우리 아버지 공사장에서 일한다고 무시하고 공사 대금도 제대로 안 주려고 하고. 이게 다 너희 집이 우리 집 무시하는 바람에 네가 피본 거잖아. 너희가 정당하게 공사 대금 돈으로 줬으면 너한테 억울할 일이 있었겠어? 그 금도 다 너희 집 거였고 그 땅도 다 너희 거였어. 누가 달랬어? 지들이 제발 가져가라고 떠밀어 놓고는 이제 와서 누구 탓을 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양아치 같으니라고. 말 다 했어? 나 안 팔아. 안 팔 거니까 꺼져. 그래? 그럼 관둬. 그럼 계약금이나 배상해. 알지? 2배.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은 채로 계약을 파기하면 그 2배를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결국 전 남편이 씩씩대며 제게 그 돈의 2배를 돌려줬죠. 그렇지만 제가 그 집을 포기한 건 아니었어요. 계속 주시하고 있었죠. 결국 제가 원하던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직 그 집 살 생각 있어? 생각보다 집이 안 팔리니 똥줄이 탄 모양이었어요. 하긴 아파트도 아닌 구옥에 외관도 허름했으니 그렇게 쉽게 팔릴 리가 없었죠. 내가 굳이? 그런 짓을 왜 해야 하는데? 이미 한 번 엎질러진 계약인데 너 그때 죽어도 안 판다고 하지 않았어? 말이 그렇다는 말이지. 내가 진짜 안 팔려고 그런 건 아니야. 살 생각 있으면 제값 주고 가져가던가. 미안한데 살 생각 없어. 당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야,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아깝지 않아? 너 이 집 좋아했잖아. 그럼 좀 더 깎아줄게. 제발 부탁이야.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줘봐. 됐다니까? 끊는다. 그렇게 끊어버리자 문자로 온갖 욕을 다 보냈더라고요. 사실 일부러 튕겼어요. 안 팔릴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3달 뒤쯤 그 집이 경매 매물로 나와 있는 걸 발견했죠. 담보대출이 워낙 많고 워낙 오래된 집인데다 아무래도 입지가 좋은 곳도 아니라 몇 번이나 유찰이 됐더군요. 그래서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건 저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죠. 제가 저번에 사려던 금액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 뒤에 낙찰받은 사람이 저라는 걸 알았는지 전 남편에게 연락이 왔어요. 야, 너 경매로 나올 거 생각하고 안 샀지? 어떻게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나는 완전 빈털털이 아무것도 없는 이웃남 신세가 됐는데 왜 너만 잘 나가냐고. 네가 왜 빈털털이야? 너희 아버지 사업하잖아. 가서 돈 달라고 하면 되지. 지금 그 사업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너까지 내 뒤통수를 쳐? 그래도 한때는 와이프였잖아. 내 뒤통수 먼저 친 건 너고요. 사기당해서 산 땅 우리 집에 헐값에 넘기려던 게 너 아니었어? 되게 넌 결백한 것처럼 말하네. 그래도 지금 결과를 보라고. 너 혼자 다 가져가게 됐잖아. 이건 아니잖아.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왜? 투정 부리고 싶으면 너네 엄마 찾아가서 투정 부려. 나한테 전화해서 이딴 하소연하지 말고. 듣기 싫으니까 끊을게. 그렇게 전화를 끊고 다음 날인가 시모가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제가 시모 번호를 차단해놨더니 모르는 사람 번호로 전화해서요. 야, 네가 인간이야? 어떻게 우리 애를 다 털어먹을 수가 있어? 네가 그러고도 양심이 있는 거야? 피도 눈물도 없는 년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어. 그랬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너한테 다 뺏기진 않았을 텐데. 헛소리 하려고 전화하셨어요? 웃기네요. 싫다는데도 저한테 자기들 거 다 안겨준 건 그쪽이랑 그쪽 아드님이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후회는 왜 해요?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아, 하긴 떡이 그때보다 많이 커지긴 했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준 걸로 후회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고마움은 전할게요. 그때 우리 집에 주신 거 다 고마워요. 안 받았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이렇게 대박 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아유, 아까운 내 금, 아까운 내 땅. 그것들이 지금 시세가 얼만데 그걸 놔뒀으면
내가 지금쯤 이러고 있지도 않을 텐데. 아이고, 내가 미쳤지. 왜 그걸 전현한테 줘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됐을걸. 전화로 악담을 퍼붓던 시모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이제와 후회한들 어쩌겠어요. 저는 손해 하나 안 보고 이혼했으니 이혼 잘한 거지만 공사 대금 좀 아끼려다가 손에 쥔 패드를 모조리 넘기고 결국은 나중에서야 후회하며 눈물 흘리는 저들은 이혼이 최악의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것도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집까지 뺏어오니 속이 다 시원하더군요. 저는 경매로 산 우리 신혼집의 외관을 친정아버지에게 부탁해 살짝 고쳐서 살고 있어요. 아버지도 그 집 가져온 거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 집에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추억도 함께 들어 있으니까요. 친정아버지도 종종 들르는 집이니 앞으로도 제가 계속 가지고 갈 집 같아요. 어떠세요? 웃기지 않나요? 어떻게든 값 깎아보려다가 영혼까지 탈탈 털린 저의 전 시댁 사람들 이야기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어주셨다면 좋겠네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호구 같은 남편에게서 탈출하게 된 40대 싱글맘 인사드려요. 살다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답답하게 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 호구의 주인공은 내 남편이었고 그런 호구를 털어먹는 나쁜 놈은 시댁이었거든요. 그런 남편의 환장할 만한 행동은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약 100일이 지날 무렵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착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지 그게 호구짓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터진 그 일로 저는 남편이 호구 중에서도 상호구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죠.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아닌데 일찍 집에 돌아온 남편과 마주했어요. 저는 그때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둘째 아이를 돌보고 있었죠. 아직 100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라 부모의 손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일찍 오니 연차라도 썼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온 남편의 말은 전혀 가볍지가 않더군요. 웬일이야? 오늘 일찍 왔네? 둘째 봐주려고 일찍 온 거야? 저는 장난스럽게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쉬고는 말하더라고요. 여보, 나 일 그만뒀어.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일을 그만둔다니. 당신 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일을 그만둬? 애가 지금 둘이야. 거기다 하나는 100일밖에 안 되고. 내가 프리랜서로 일하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택도 없다는 거 당신도 잘 알잖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그냥 좀 회사에서 일이 있었는데 권고사직 당했어. 제발 일 그만둬달라고 하더라. 솔직히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겠고 나한테 컴플레인이 계속 온다는데 그것도 뭔지 모르겠어. 근데 원래부터 내가 그렇게 그 회사에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잖아. 여보, 그 문제가 아니야. 분명히 당신이 힘들면 그만둘 순 있어. 하지만 나한테 상의라도 했어야지. 지금 당장 돈도 없는데 당신까지 일 그만두면 우린 어떡하냐고. 괜찮아. 형이 연락해줬어. 자기 회사로 들어오래. 아주버님이? 저는 남편의 그 말에 기분이 확 안 좋아졌어요. 아주버님과 형님네는 저와 그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눈에 띄게 자주 부딪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남편에게 굉장히 잘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가까운 사이에는 도리어 이런 일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난색을 표할 수밖에 없었어요. 괜찮아. 형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고용해 주겠대. 그리고 엄마도 형 밑에서 일하면
더 나을 거라고 이야기해줬고, 당신만 허락하면 형 밑에서 일해보고 싶은데, 어때? 미안한데, 나는 정말 별로야. 당신도 알겠지만, 아주버님 딸밖에 없다고 어머님이 매번 뭐라고 하시잖아. 그러면서 우리 애들은 두둔하니까 그거 눈치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버거워. 혹시라도 당신이 형 밑에서 일하다가 어머님 한마디에 서운해서 당신한테 해코지 할까봐 겁도 나고. 솔직히 나는 시댁도 아주버님도 가까이 하고 싶진 않다고. 내 자식 좋은 대접 받는다고 남의 자식 힘든 거 보고만 있는 것도 좀 아니잖아. 당신이 아주버님네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상황이 더 많을까봐 걱정부터 된다고. 무슨 생각을 그렇게까지 해? 그런 거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 애들 좋아하는 것뿐이고 형네는 부러워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치워. 그리고 지금 당장 어차피 일할 것도 못 찾아. 아니면 다른 일자리 찾을 때까지만이라도 형 밑에서 일 좀 할게. 당신도 그게 더 편하잖아. 한 달 돈 버는 것도 아까운 처지에. 확고한 남편의 의지에 저는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 허락이 없다 하더라도 남편은 할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대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어요. 근로계약서 꼼꼼하게 써. 그리고 계약서에 쓰여 있는 것만 해. 이상한 거 시키고 그러면 꼭 말하고. 난 좀 걱정이야. 당신이랑 10살 이상 차이 나는 형님이 당신을 얼마나 가볍게 보는지 아니까. 혹시나 아무거나 다 시킬까봐 그게 걱정이라고. 괜찮아, 그럴 일 없어. 형이 왜 나한테 그러겠어? 그럼 허락한 걸로 알고 형한테 이야기한다. 즐거워하며 자기 형에게 전화를 거는 남편을 보니 더 이상 뭐라 할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도 애가 아니니 자기 앞가림 정도는 알아서 하겠지. 그런 낙관적인 생각도 하고 있었고요. 솔직히 그때는 애 둘을 보느라 진이 다 빠져서 더 깊게 생각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가면서 저는 점점 제가 그때 남편을 말리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게 됐어요. 남편이 아주버님 밑에서 일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회식에 야근을 하는 거예요. 이전 직장에서보다 더 많이요. 그러니 오롯이 집안일과 육아는 제 몫이 되어야 했고요. 프리랜서라 남편이 월급만 꼬박꼬박 갖다 준다면 애 보고 집안일하는 거 그렇게 문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렇게 야근과 회식을 하는데도 야근 수당 한 번 받아온 적이 없었어요. 딱 월급만 받아왔죠. 그렇다고 그 월급이 많았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30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주면서 부려먹기는 한 개 끝까지 부려먹히고 있는 거였죠. 남편에게 이야기하려고 몇 날 며칠을 벼르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저희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저녁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 베란다에서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 화근이 됐죠. 애를 말리긴 했지만 애기는 아빠가 보고 싶다며 계속 떼를 썼고 그렇게 베란다에서 놀다가 초가을 찬바람에 결국 감기에 걸려버린 거예요. 아주버님 회사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남편도 아이들에게 성실하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첫째 아들과는 많이 놀아주기도 했고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아니, 아주버님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부터는 아이들과 놀아준 일도 없고 아이들을 안아준 적도 거의 없었어요. 주말에도 쓸데없는 일로 불려가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렇게 감기에 걸린 지 며칠 동안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첫째 아이가 감기가 걸리니 둘째 아이까지 감기가 걸릴까봐 분리를 시켰어야 했고 그걸 혼자 힘으로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터지다 못해 남편에게 전화를 하려던 찰나 아들의 몸이 축 늘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라 체온계를 재보니 열이 엄청 올랐더군요. 39도까지 올라가는 열 때문에 깜짝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집에 올 시간쯤이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오면 아이 둘을 데리고 병원을 갈 생각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한 거였어요. 당신 지금 어디야? 집에 안 와?
퇴근 시간이잖아. 뾰족하게 곤두서 있는 제 목소리에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이야기하더군요. 갑자기 왜 전화해서 짜증이야? 나 오늘 회식이라고. 밥 먼저 먹든지 알아서 해. 내가 그깟 밥 때문에 전화한 줄 알아? 지금 첫째 열나서 병원 가야 해. 내가 애들 둘을 다 데리고 혼자 병원을 어떻게 가? 둘째가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당신이 와야 병원이라도 갈 거 아니야.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택시라도 타고 가. 네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라도 좀 곁에 있으라고 전화를 한 거야. 네가 그러고도 아빠야? 애가 너 찾다가 감기 걸리고 열까지 나는데 제정신이면 회식 제쳐두고서라도 달려와야지. 나한테 애 다 맡겨놓고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너 아주버님 회사 들어가고 이상해진 거 알아? 뭐 약점이라도 잡혀서 휘둘리는 거야? 아니면 나랑 헤어지고 싶어서 선 긋는 거야? 그런 거 아니야. 제발 좀 그만해. 어쨌든 나 오늘 일찍 못 들어가니까 당신 알아서 애 병원 데리고 가든지 해. 남편 목소리 너머로 들리는 아주버님의 웃는 목소리 때문에 저는 더 열이 받았어요. 남편이 제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리자 저도 열이 받을 대로 받았죠. 그래서 둘 다 엿 한 번 먹어봐라 하는 심정으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갑자기? 애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어? 네, 어머님. 지금 아기가 열이 심해서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애 아빠가 오늘 회식이라서 늦는다고 하네요. 죄송하지만 차가 없어서 그런데 어머님이 차 몰고 와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둘째도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뭐? 아니, 이 녀석은 애가 아프다는데 무슨 야근이야? 알았어. 잠깐만 기다리거라. 내가 차 몰고 가마. 시모는 참 옛날 사람이었어요. 남아 선호 사상 아시죠? 딸만 셋인 아주버님네 손녀들보다 저희 집 손자들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셨죠. 그래서 가까이 하기 어려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시모를 불러드린 거예요. 귀한 손주 내팽개친 남편놈과 아주버님 욕 좀 보시라고요. 시모가 차를 몰고 와서 부랴부랴 병원으로 갔어요. 첫째는 감기에서 폐렴으로 진행이 된 상황이었고 둘째도 감기 초기였죠. 폐렴이라는 얘기에 시모가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너는 일하는 것도 아닌 게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느라 애를 이 지경으로 방치를 시켜? 우리 귀한 손주들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너 정말 정신 안 차릴 거니? 도대체 폐렴이 뭐야, 폐렴이? 어머님, 제가 열심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첫째가 왜 아픈지 말씀드릴까요? 첫째요. 아빠 보고 싶어서 베란다에서 아빠 기다리다가 초가을 날씨에 감기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애가 그렇게 감기 걸린 걸 알고도 집에 들어오질 않고 매일 새벽에 들어오니 애기는 더 애 같아고 그러다 보니 폐렴으로 진행된 거고요. 이게 제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일이에요? 애가 아빠 보고 싶다는 걸 그럼 어떻게 말릴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마냥 애만 볼 수도 없어요. 남편 월급 300만 원도 안 되게 벌어오는데 지금 애들 독박 육아에 집안일까지 제가 다 해야 하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저도 일해야 할 판이라고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이 와중에 회식을 자기 돈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아주버님이 나중에 다 돌려준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만 벌써 2달째예요. 돈 돌려준 적 없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요? 애는 아빠 기다리는데 아빠는 매일 회식에 야근이지. 야근 수당도 안 나와서 생활비는 매달 부족하지. 저 이번 달에 남편 얼굴 제대로 본 거 5일도 안 돼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게 맞나요? 아주버님 직장에 괜히 보낸 것 같아요. 애한테도 몹쓸 짓이고. 제 말에 시모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황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하고 있던 것 같더군요. 노발대발한 시모가 당장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걸더군요. 그리고는 당장 소아과 앞으로 오도록 이야기하더군요. 너 동생 데리고 쓸데없는 일 하고 다닐래? 무슨 야근이랑 회식이 이렇게 많아?
너 동생 그러려고 데리고 갔니? 엄마가 이야기했지? 동생 제대로 돌봐주라고. 너 때문에 빚 못 보고 살았어도 네 동생이고 우리 손주들 아빠야. 너 동생한테 잘해야 한다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이런 식으로 늦게까지 애 데리고 있지 마. 쓸데없는 일 가지고 우리 손주들이 아빠 보고 싶은데 아빠도 못 보게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월급은 왜 또 그렇게 적게 줘? 야근 시켰으면 수당도 맞게 챙겨줘야지. 동생을 무슨 하인처럼 부려먹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고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그런 거고 돈은 곧 주려고 했어요. 야근도 회식도 한 달에 한두 번이면 되지. 곧 주려고 했어가 아니라 지금 당장 줘. 내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 한 번만 더 우리 손주들 안 좋은 소식 들리면 그때는 너라도 용서 못해. 알아들어? 따끔한 시모의 말 때문인지 그 뒤로 남편의 야근과 회식은 확연히 줄었어요. 그리고 돈도 제대로 받았죠. 그것만으로도 좀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러나 그 뒤로 아주버님은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건 형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딸만 셋을 낳았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딸이 더 좋다고 하고 저도 딸을 원했지만 이 시댁만큼은 다른 나라 이야기였죠.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이 죄인이 되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시모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저희가 그나마 시댁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수 있던 것은 저희 두 아들 덕분이기도 했어요. 형님네가 아들이 없으니 자연스레 시모의 관심이 저희 아들들에게로 향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모의 관심이 이런 무참한 일을 불러일으킬 줄은 저도 상상조차 못했어요. 제가 졸도할 만큼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건 둘째가 돌이 될 무렵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애들을 아주버님 집에 입양을 보내자고? 당신 미쳤어? 그게 왜 미칠 일이야? 형님네 딸밖에 없잖아.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애들 둘 중에 한 명을 형 아들로 보내자고 말씀하셨어. 벌써 오래전부터 어른들 사이에 이야기 나왔던 걸로 아는데? 아니, 그런 걸 왜 어른들이 결정하는 거야? 우리 애들 일이잖아. 애들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 물어봐야지. 그리고 아직 어린애를 엄마와 떼어놓는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 다 커서 데려간다고 하면 애한테 물어보기라도 하지. 어릴 때 데려가겠다는 건 나랑 연을 끊어놓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아무것도 모를 때 보내는 게 낫지. 그리고 생각해봐. 별거 없는 우리 집에서 지내는 것보다 형님네에서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건 당신 생각이지. 지금 애들한테는 정서가 더 중요해. 근데 거긴 지금 이미 3명이나 자식이 있잖아. 게다가 당신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우리 애한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해? 여태껏 딸만 낳았다고 어머님한테 그렇게 구박을 받은 형님이 갑자기 아들 생기면 잘 됐구나 하고 잘해줄 거라고? 당신 바보야? 그건 네 편견이고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하지 마. 어디 모르는데 보내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 지들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당신도 너무 고깝게 보지 말고 이해를 좀 하려고 노력을 해. 아니, 난 절대 못해. 나는 우리 애들 다른 데 입양 보낼 생각 없어. 당신이 만약에 우리 애들 계속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 하면 난 절대로 당신 용서 안 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애들만은 지킬 거라고. 아, 됐어. 됐으니까 그만 이야기해. 어차피 당신이 거절하든 말든 그렇게 될 일이야. 부모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당신이 싫어해도 그렇게 될 거야. 여보, 야! 남편은 제 말도 듣지 않고 나가버리더군요. 이 인간이 정신을 놨나 싶었어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낼 생각을 해요? 이미 애가 셋이나 있는 집에 저희 애를 보내자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희 아들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형님네라는 것도 더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아이를 그 집에 보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남편과 싸운 저녁, 남편이 사용한 카드 내역이 제 폰으로 날아왔더군요. 평상시에는 쓰지도 않는 제 이름으로 된 카드였는데 무슨 정신인 건지 그 카드를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역이 모텔이었던 거죠. 집에 원자폭탄 수준의 폭탄을 터뜨려 놓고 모텔이라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왔지만 순간 이걸 이용하면 나중에 애 때문에 우리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좋은 변명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몰래 남편의 뒷조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일주일 만에 아주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알게 됐죠. 남편이 웬 젊은 여자를 거래 내역에 나온 모텔에 데려다 준 건 맞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가 아니었어요. 조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곳에 나타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같은 직장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보여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사진 속 남자는 아주버님이었으니까요. 아주버님이 젊은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고 더 조사를 해보니 그 여자와 아주버님 사이에 아들도 하나 있더군요. 저는 속으로 잘 됐다 하고 외쳤어요. 저 남자아이가 아주버님의 아이라면 굳이 저희 애들을 데려갈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애를 데려오면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일이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모가 저희를 집으로 불렀어요.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걸 보니 아마 저희 애들을 아주버님의 호적에 올리는 일로 부르는 것 같더군요.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제가 앞으로 할 일이 형님네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 아이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으니까요. 자, 다들 왔으니 이야기해볼까 한다. 첫째야, 너희 집에 아들 들어설 일이 없어 보이니 둘째네 아들 둘 중에 하나를 데려가거라. 그리고 네 호적에 넣고 네 자처럼 키워. 이 아버지가 이룩한 거, 네 조부모님이 이렇게 만든 거 모두 장남 장손에게 물려줄 거다. 그런데 지금 대를 이을 아들을 네가 낳지 못하고 있으니 조상님 뵐 낯이 없어. 이렇게 시간 끌지 말고 아직 애들 어릴 때 너희들 자식으로 데려가서 열심히 키워. 그 이야기에 저보다 더 깜짝 놀란 사람이 형님이었어요. 미리 언지를 받았던 저와는 달리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던 모양이더라고요. 형님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말하더군요.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세상에 아들, 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희 딸들 중에 뛰어난 애도 얼마든지 많고 제 아버지 회사 이어받겠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조카까지 데려와서 저희가 키울 필요가 있나요? 그럼 네가 아들을 낳지 그랬냐? 아들 하나 낳아주지도 않으면서 시집 가면 출가 외인 될 딸년들만 주렁주렁 낳아놓고 넌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하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둘째 낳고 이미 친정으로 돌아갔을 팔자야. 어머님, 그래도 이건 너무하세요. 남의 애를 키우라는 말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세요? 저보다 더 발악하는 형님을 시모가 싸늘한 눈길로 바라보더군요. 시모 눈에 형님은 죄인이나 다름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어요. 형님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게 뻔했어요.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주버님한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 저희 애들 아주버님 아들로 입양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첫째는 딸만 셋이야. 딸한테 다 물려주자는 말이야? 대 끊기게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얼마 전에 저희 남편이 제 카드로 모텔을 간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바람이라도 났나 싶어서 조사를 했더니 남편이 바람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바람이 났더라고요. 그 바람난 사람이 아주버님이었고요. 그런데 아주버님이랑 상간녀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주버님이랑 무척 친해 보이던데? 그 아이 아주버님네 아들 맞죠? 뭐라고?
재수씨, 동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제 말에 집안이 한바탕 뒤집어졌어요. 형님은 제게 무슨 소리 하느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아주버님은 저를 째려보기만 하더군요. 그런 아주버님을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저희 애들 아주버님네 보낼 생각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 데리고 와서 손수 삼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주버님 아들이기도 하고. 재수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뒷조사를 할 수가 있어? 그러는 재수씨는 털어서 먼지 하나 안 나올 것 같아? 나도 당신 뒷조사 한번 해볼까? 뒷조사 하시든 말든 상관없는데 저는 제 아이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합니다. 그리고 뭐라도 이용해야죠. 어차피 데려가서 곱게 키울 것도 아니면서. 제 남편한테 하는 것만 봐도 애한테 어떻게 할지 안 봐도 뻔하지 않나요? 여보, 그만 좀 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런 얘기하기를 여기서 하는 거냐고. 여기 아니면 어디서 해? 여기서만 할 수 있는 말이잖아. 우리 애들 안 뺏기려면 무슨 말인들 못해? 당신이야말로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애들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준다 말해. 애는 너 혼자 낳았어? 야, 안 되겠다. 너 재수씨랑 이혼해. 어떻게 사람이 사리분별도 못하고 집에 논란만 일으키는지 모르겠네. 당신 진짜 이런 식으로 나오면 형님 말대로 나 당신이랑 이혼할 수도 있어. 이혼? 나야말로 원한다, 이 정신 나간 놈아. 당신이랑 결혼 생활 유지해봤자 내 새끼 남의 집에 뺏기는 거밖에 더 있어? 나는 내 새끼 절대로 뺏길 생각 없어. 우리 이혼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은 내가 다 가져갈 거야. 그건 당신도 못 막아. 왜 내가 못 막아? 내가 아빠인데. 내가 원하면 애들 다 내가 데려올 수도 있어. 결국 애 입양과 관련된 주제는 변질되어 저희 부부 이혼 이야기로 확대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소리를 지르더군요. 다들 조용히 하거라.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니? 그리고 왜 갑자기 첫째네 이야기까지 나온 거야? 그런 방법을 찾을 만큼 제가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아무리 어머님 뜻이라도 애들 못 줘요. 그렇게 싫어? 이혼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나도 우리 손주들은 포기 못한다. 이혼하고 싶으면 하렴. 나는 절대로 애들 친권이랑 양육권은 너한테 넘길 생각 없으니까. 그리고 첫째, 넌 네 상간녀랑 애 데리고 한번 집에 와라. 내가 보고 결정할 테니까. 제 이혼에 남편보다 시모가 더 큰 산이 되었지만 저는 크게 후회는 안 했어요. 제가 숨겨둔 비장의 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의 이혼 소송이 진행됐어요. 그리고 제 예상대로 시모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 기를 쓰고 소송에 임하더군요. 저도 질 생각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을 아주버님 집에서 부유하게 키울 수 있다고 설득하려 애쓰더군요. 자칫 잘못하면 능력도 없는 제가 애들 친권을 뺏길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희 집 거실에서 녹화된 동영상에 순식간에 그 설득은 묵살되고 말았어요. 야, 저리 안 떨어져? 내가 왜 너희를 돌봐야 해? 어머님도 너무하시지. 어떻게 얘네들을 나한테 맡겨? 오지 말라고. 형님이 다가오는 저희 첫째에게 소리를 지르며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내 자식들은 귀여움도 못 받는데 이 조그만한 게 남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애들한테 갈 관심을 다 가져가잖아. 진짜 재수 없는 것들. 생긴 것도 지들 엄마랑 닮은 탓에 더 재수가 없어. 나중에 어머님 재산 얘들한테 다 물려준다고 하기 전에 아들 하나 낳아야 되는데 왜 소식이 없어?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야, 오지 말라고 했지? 이것들이 벌써부터 말도 안 들어 처먹고 난리야. 저번 시부 생일에 우리 집에 모였던 날의 영상이었어요. 저와 형님, 시모 이렇게 셋이 모여서
시부 생일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간에 제가 모자란 물건을 사러 가야 했죠. 그리고 제가 나간 사이에 시모도 잠깐 형님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나가 모양이었고요. 제가 돌아왔을 때는 아무 일 없어 보였는데 그날따라 잠들지 못하고 칭얼거리는 애들 때문에 영상을 돌려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찾아냈고요. 그 영상을 보는 동안 시부모는 부들부들 떨고 형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더군요. 어머님,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제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냥 애가 너무 가까이 붙는 바람에 다칠까봐. 그만. 네 말 따위 듣고 싶지도 않다. 내가 손주를 얼마나 귀해하는지 알면서도 저딴 짓을 해? 그리고 이 이혼 소송하면서 나는 애를 너희들이 키울 거라고 이미 말해놨어. 이걸 안 봤으면 내 손주들이 너한테 핍박받으면서 괴롭게 크는 꼴만 봤겠구나. 이제 아시겠죠? 시댁 어르신 두 분은 연세 때문에 안 될 거고 형님네는 우리 애들 잘 키울 수 없는 환경이고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을 다른 집으로 입양 보내자고 하는 놈이니 양육자가 될 수 없죠. 그러니 잘 아셨으면 이 정도에서 물러서시는 게 어때요? 저희 애들 말고 데려온 애 있잖아요. 아주버님네 아들. 차라리 그 애를 자식으로 들이세요. 저희 애들 불쌍하게 만들 생각 마시고. 그 애는 자식으로 들이려니 자기도 같이 이 집에 들어오는 게 아니면 싫다는구나. 내가 첫째 며느리 생각해서 여태까지 그 애 들이는 거 그다지 좋게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니 생각이 좀 달라지네. 시모의 차가운 눈빛이 형님을 훑고 지나갔고 형님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어머님, 아니죠? 설마 그 여자 진짜로 이 집에 앉힐 생각이세요? 내가 왜 못하니? 너희 이혼시키면 그 여자도 이 집에 들어올 자격은 충분하지. 내가 가만 보니 자식은 제 어미가 키워야겠더구나. 어린 것 핍박하는 널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들어. 결국 시모 눈밖에 난 형님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시모에게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렇게 저의 이혼은 양육권, 친권 모두 제가 가져온 것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분할된 재산과 위자료를 받고 친정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편안해진 건 저뿐이었더라고요. 시댁은 여전히 난리가 난 상황이었죠. 저번에 저희 부부 이혼 소송 도중에 시모가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이혼을 하라고 한 것 때문인지 상간녀가 아주버님 집을 자기 집처럼 들어왔거든요. 미래의 시어머니가 그러라고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밀고 들어온 날 형님도 무슨 생각인지 시모에게 상간녀의 아들에 대해 친자 검사를 해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시모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 싶었겠죠. 처음에야 장남에게 장손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반색하며 반가웠을지 몰라도 남의 씨를 데려온 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검사를 맡겼는데 결과가 나온 날이 공교롭게도 시모가 저희 아들들과 마지막으로 얼굴 보며 인사하고 싶다고 했던 날이었던 거죠. 그 덕분에 저는 그 집안에 든 망조를 고스란히 목격했고요. 글쎄 검사 결과가 친자 불일치로 떴어요. 아주버님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 일로 기세등등해진 건 형님이었어요. 어머님, 보셨죠? 저 상간녀가 다른 놈에 낳아놓고는 남편 자식이라고 우기는 거. 우리야말로 뻐꾸기 자식을 키울 뻔했어요. 형님은 상간녀를 비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상간녀도 지지 않더군요. 상간녀는 피식 웃더니 형님에게 말했어요. 그러는 자기는 굉장히 순결한 척하네. 당신이 나보다 더하면서 어떻게 된 게 애 셋이 전부 남편 자식이 아닐 수가 있대? 그렇게 내놓은 것은 세 딸과 아주버님의 친자검사 결과였어요. 집에 쳐들어와서 뭘 하나 싶었는데 형님네 딸 셋의 친자검사를 맡긴 거였더라고요. 자기 자식이 아주버님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너도 못 가진다. 뭐 그런 생각이었겠죠.
어머님, 아니에요. 설마 애들이 남편 자식이 아닐 리가 없잖아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네? 이 미친 것들이 전부 입 닥쳐. 그래, 정리해보면 여기 이 자리에 내 손주가 아니라고 판명된 아이가 넷이나 된다는 거야? 그것도 처대 자식들만.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저도 좀 억울한 게 제가 이 사람 자식 낳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무정자증인 거 아세요? 내가 아는 병원 통해서 슬쩍 확인해 본 거예요. 우리한테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시 없는 당신 자식한테 뭐라고 해야지. 아주버님의 상간녀는 아주 거침이 없더군요. 이왕지사 이 집안에 못 들어오게 된 거 아예 다 망쳐놓을 생각으로 입을 떠벌리더라고요. 시모가 완전 열이 받아서 상간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에게 화를 내더군요. 넌 도대체 뭐 하는 놈이야? 여태껏 네 몸 상태 하나 확인도 못해? 자식이 네 자식처럼 안 생긴 것 같다는 생각도 못했어? 왜 그 모양이야?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지원해주는 만큼만이라도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지금 네 꼴을 좀 봐라. 마누라도 심지어 네 애인마저도 너를 호구로 삼았잖아. 어머니, 제가 당하고 싶어서 당했어요? 쥐들이 속이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안 속아요? 너 당장 병원 가서 진짜로 네가 무정자증인지 알아와. 지금 당장. 그리고 첫째 며느리 너. 아니지. 이제는 며느리도 아니지. 네 년도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네 새끼들 내 눈앞에 보이기만 해. 시모의 서슬퍼런 노성에 형님도 후다닥 도망갔고 아주버님도 사라졌죠. 저는 태풍같이 지나간 시댁 거실에서 전 남편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생각에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이런 즐거운 구경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속으로는 웃으며 겉으로는 최대한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저를 보고 말하더군요. 너도 설마 딴 남자애들 데려온 건 아니지? 그렇다고 보기엔 애들이 둘째 어릴 때랑 똑 닮긴 했지만 이 사람 아이 맞아요. 검사는 해도 상관없는데 검사 후에 애들 데려가지는 못하실 거예요. 저희 이혼했잖아요. 애들 친권은 제가 가지기로 했고. 시모 눈에 후회가 가득 맺히더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무리를 해서라도 애들을 데려왔어야 했다는 표정이었어요. 시모가 전 남편에게 묻더군요. 그러면 너는 정상이겠지. 올해 안에 여자 데려와서 결혼해서 아이 낳도록 해봐. 아들만 낳으면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 어머니, 그런데 어쩌죠? 저 이미 묶었는데요. 그 말에 시모 눈이 동그래지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뭐를 묶어? 너 설마 진짜로 정관수술한 거야? 미쳤어? 왜 네가 그딴 걸 해? 왜? 그야 아들이 둘이나 있으니까 더 이상 아들 낳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그냥 묶은 거예요. 저희 형편에 애만 더 늘면 뭐해요? 흥분해 집에 애 늘면 더 가난해지기밖에 더 하겠어요? 왜 네가 흥분의 집이야? 우리가 흥부야? 요즘 어느 흥부가 건물 가지고 있어? 그치만 그거 저한테 주실 생각 없잖아요. 지원도 다 형한테만 해주고 저는 관심 바뀌었잖아요. 결혼할 때도 저희한테 도움 준 것도 없고 생각해보니 진짜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요. 형 반만이라도 해줬으면 제가 이런 꼴이진 않겠죠. 말을 하다 보니 빈정이 상하고 자신의 현실이 떠올랐는지 전 남편이 시모에게 대들면서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런 둘째 아들 반항을 처음 겪었는지 시모 얼굴이 거의 황당과 경악으로 물들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해?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 전 남편과 시모가 한바탕 싸우기 시작하자 저는 그 사람들 몰래 애들 데리고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그 사람들 소식도 못 들었죠. 궁금하긴 했지만 관심 끊었어요. 지들이야 지지고 볶든 저랑 뭔 상관이에요.
저는 제 갈 길만 열심히 찾아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시부모와 남편이 우리 애들 보고 싶다며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우리 애들이 보고 싶어? 어머님이 보고 싶은 거 아니고? 당신은 애들을 남의 집에 넘겨도 되는 애들한테 별 생각 없는 인간이잖아. 내 말 틀려? 그 일은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형수님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고, 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건지도 몰랐으니까. 이혼했지만 면접 교사권이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만났어요. 그런데 시모도 같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서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싸우고 있던 두 사람이 화해를 한 건지 임시로 휴전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위기는 나빠 보이지 않더군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예, 내가 참 미안했다. 애들을 남의 자식으로 보내는 게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힘든지 생각도 못했어. 그냥 그렇게 가면 애들한테는 더 좋을 거라는 생각만 했지.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첫째 아들로 입양되면 우리 전 재산 다 물려주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도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다는 걸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첫째 며느리가 했던 그런 나쁜 일은 절대 없을 거야. 앞으로는 이라는 단어가 무척 거슬리더군요. 그래 여보, 나도 미안해. 형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고 형님도 그런 사람인지 몰랐지. 저 애들 데리고 다시 돌아오면 안 돼? 우리가 더 잘할게. 엄마도 우리 애들한테 다 지원해준다고 했고. 아니, 난 싫어. 자식들한테 사랑 없는 아빠랑은 같이 살고 싶어도 그렇게 못 살아. 이미 신뢰가 다 깨져버렸으니까. 여보, 잘 생각해봐. 아니면 애 하나라도 형 밑으로 넣어주면 안 돼? 대신 부모님이 형 말고 우리 애한테 유산 다 물려주신다는데. 엄마가 우리 애들 친자검사 다 했는데 내 자식이라고 결과 나와서 다 해주신대. 저 모르게 친자검사까지 했다는 말에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 와중에 또 저를 의심해서 그런 짓까지 했다는 게 너무 가소롭고 짜증나서 열받았지만 전 남편이 다시 자기 형 밑으로 애 넣겠다는 말에는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너 진짜 웃긴다. 또 친자검사는 언제 했대? 의심됐으면 그냥 의심하고 말지. 그랬으면 이렇게 우리 애들 나 찾아와서 그딴 미친 소리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래, 우리 애가 네 핏줄인 건 맞아.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이지. 그런데 왜 굳이 또 아주버님 밑으로 애를 넣으려는 거야? 정신 나갔어? 네가 키우겠다고 했으면 단 1초라도 생각이라는 건 해봤을 거야. 그런데 아주버님은 절대 안 돼. 넌 그렇게 당하고도 아주버님을 몰라? 여보, 형 욕하지 마. 형도 이번에 많이 반성했어. 그런 일 벌인 건 형이 잘못한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폐를 끼친 적도 없잖아. 그래, 예, 그게 중요한 거지. 걔 마누라가 잘못한 거지 걔가 잘못한 건 아니잖니. 그러니까 너도 오해를 풀고. 두 분 다 여태껏 모르고 계시네요. 이렇게 순진하실 수가. 그렇게 믿고 따르던 당신 형님, 어머님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제 입으로 알려드려요? 뜬금없는 제 말에 둘 다 무슨 소린가 싶어 눈치만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확 질렀죠. 당신 회사 권고사직 당한 거 누가 당신 이름으로 컴플레인 거는 바람에 권고사직 당했다고 했지? 그거 누가 그런 건지 알아? 당신이 그렇게 믿고 있던 당신 형님이 한 짓이야. 뒤로 손 써서 계속 컴플레인 넣은 거 당신 형님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우리 형이 왜 그런 짓을 해? 그래, 아들이 그런 일에서 뭘 얻는다고 그런 짓을 하니? 분명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걸 거야. 네가 과대망상인 거지. 그럼 확인 한번 해보실래요? 저는 그 자리에서 폰을 꺼내 아직까지 저장되어 있던 아주버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로 전화했습니까? 우리 사이에 전화 같은 거 할 일은 없을 텐데. 한 가지 너무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했죠. 우리 남편 왜 일 그만두도록 만들었어요?
아니, 이혼까지 했으면서 이제 와서 그건 왜 궁금합니까? 저도 이유는 알아야 속이 편하죠. 그건 저도 알아야겠어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 못할 것도 없죠. 어차피 그놈이랑 연락도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인간적으로 재수 씨가 잘못하긴 했잖아요. 그쪽 애들 때문에 갑자기 부모님이 동생한테 관심 가지는 것도 눈에 거슬렸고, 동생이 또 워낙 유명한 호구 아닙니까? 부려먹기 딱 좋잖아요. 이혼할 때까지는 잘 써먹었는데, 이혼하고 충격을 좀 받았는지 요새는 조금 제정신으로 돌아왔던데요. 뭐 솔직히 그렇게 부려먹을 때는 재수 씨도 같이 괴롭힐 수 있어서 좋았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과하게 괴롭힐 일도 없고. 절 괴롭힐 목적이었으면 이혼하고 그 사람 놔줬어도 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회사 다니던데 왜 그런 거예요? 참 순진하시네. 내 밑에 있어야 부모님 유산을 내가 다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 자식이 내 눈밖에 나면 뒤로 딴 주머니 찰지도 모르고, 내가 자식이 없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오늘 내일 하는 놓친 애들 곧 있으면 세상 하직할 텐데, 그러면 재산은 다 나한테 와야지. 그딴 놈한테 한 푼이라도 넘어가는 건 낭비야, 낭비. 내가 여태 부모님한테 왜 잘했는데? 그 유산 때문인데 막판에 동생 새끼가 추월하도록 놔두는 게 말이 되겠어? 저는 그 이유까지 스피커폰으로 전 남편과 시모에게 모조리 들려줬어요. 그리고는 어깨를 으쓱했죠. 시모와 전 남편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이 미친놈이 동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야? 씨도 없는 주제에 재산을 다 가로챌 생각까지 하고. 내가 너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었다. 그게 아니었어. 어머니? 어머니가 왜 재수 씨랑 같이 있어요? 나 내일부터 회사 안 나갈 거니까 퇴직금이랑 여태 야근하고 못 받은 돈 다 정산해서 돌려내. 안 주면 노동청에 신고할 거야. 그리고 2번 다시 나한테 형이라고 불릴 생각하지도 마. 이 나쁜 새끼. 너까지 왜? 아이씨, 너희들 짜고 지금 나 엿먹인 거야? 재수 씨,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재수 씨고 뭐고, 넌 이제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호로 자식 같으니라고. 너 같은 놈을 믿은 내가 미친년이지. 뭐? 오늘 내일 하는 놓친네? 네가 네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알았다. 결국 두 사람의 분노를 고스란히 받아내던 아주버님은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고 두 사람은 씩씩대며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모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하더군요. 그거 듣고 아주버님과 전 남편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난리치고 그날 완전 동네 떠나가라 소리쳤답니다. 전 남편은 그제야 제정신이 들었는지 새 직장 찾으러 떠났지만 이미 나이도 들었고 경력은 별거 없는 상태였으니 취직도 제대로 못하고 상하차 알바를 하고 있다더군요. 힘쓰는 일 하느라 골병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의 최대 빌런 아주버님은 와이프에게 이혼당하고 시댁에 들어와 살고 있었다는데 이번에 동생 호구로 잡고 부모님 유산 탐낸 것 때문에 시모가 시댁에서 쫓아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시댁이라는 그 견고해 보이던 성이 와장창 무너지는 건 정말 순식간이더군요. 저는 아이도 지키고 재산 분할도 받았으며 위자료까지 받고 친정집에서 애 키우며 살고 있어요. 정말 이혼을 결정하고서 무슨 정신이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쁘게 살았어요. 호구였던 전 남편과 그런 호구를 뜯어먹으려 했던 시아주버님, 그리고 그런 두 자식에게 배신당한 시부모까지 아주 대환장 파티를 한번 겪고 나니 솔직히 이혼하길 잘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군요. 그런 환경에서 애를 키우면 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었으니까요. 저처럼 답답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호구와 성격 좋은 건 다르더라고요. 그걸 착각하면 저처럼 고생하게 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후회는 언제나 지각생이죠. 그래도 지각을 하더라도
빨리 벗어나는 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네요. 언제까지고 후회만 하고 있다가는 언젠가 자신의 삶마저 휘말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밝은 앞날만이 함께하길 바래요.